사실은요, 사우디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UAE의 오펙 탈퇴는 그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2025년에 네옴시티는 평가손 80억 달러를 찍었고 2026년 사우디 예산서에서 네옴이라는 단어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UAE 비석유 비중은 77.3%,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중동의 권력이 갈아 끼워지는 이 순간, 직장인 여러분, 포트폴리오 5종을 어떻게 옮겨야 살아남는지 신호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사우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기름 부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짓는다는 미래도시 네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오면 재계 총수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요, 지금 사우디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우디는 2016년에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를 관광, 기술, 신도시로 바꾸겠다는 야심이었어요.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사막 위에 길이 170km짜리 직선 도시를 짓겠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다닐 거다. 인공갈도 띄우겠다. 발표 당시에는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외신들도 21세기판 두바이를 넘어선다며 띄웠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네옴 사업에서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의 평가손을 기록했습니다. 80억 달러가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2026년 사우디 정부 예산서에서 네옴이라는 이름이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국가가 예산서에서 자기 대표 사업을 지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안고 갈 수 없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9년에 네옴에서 열리기로 한 동계 아시안게임, 이것도 결국 개최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끌고 와서 네옴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던 계획, 그 무대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갑자기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사내 예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공사는 절반도 안 됐고 회계장부에는 손실만 쌓이고 결국 내년도 사업계획서에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슬그머니 뺍니다. 옆부서 사람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회사 지금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구나. 사우디가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건설 지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 재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을 밀어붙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정작 국가의 체력은 옆나라 UAE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객관적인 비교가 1인당 GDP입니다. 국민 한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 이걸 보여주는 숫자죠.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기준 사우디 1인당 GDP는 35,122달러입니다. 같은 해 UAE는 52,274달러예요. UAE 국민 한 명이 사우디 국민보다 약 43% 더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인구와 영토로 누르는 사우디, 1인당 부유함으로 앞서가는 UAE.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와 실제 체력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우디는 지금 야심은 미국급인데 지갑 사정은 점점 빠듯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돈을 부으면 부을수록 정작 국민 1인당 돌아가는 분은 옆 나라보다 뒤처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겉은 화려한데 안은 숨이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돈이 빠듯해진 이유, 그게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네옴에 너무 많이 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국제시장에서 사우디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인데 그 결정이 결국 옆나라 UAE를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알던 그 막강한 사우디는 더 이상 그 사우디가 아닙니다. 비전 2030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숫자는 이미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우디가 힘들어지는 동안 UAE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중동, 같은 산유국인데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옆집은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나는데 우리 집은 새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UAE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UAE의 비석유 부문 GDP 비중이 2024년에 75.5%였고 2025년 1분기에는 77.3%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산유국이라고 부르기가 이제 좀 어색할 정도죠.
100원을 벌면 그중 77원은 석유와 상관없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비유로 풀어드리면요, 치킨집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 배달앱 운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림입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실제 매출 구조가 바뀐 거예요. UAE는 지금 본업이 석유가 아니라 금융, 물류, 관광, 그리고 디지털 자산입니다. 체감되는 격차도 한번 보시죠. UAE 1인당 GDP가 5274달러입니다. 사우디는 35,122달러예요. UAE 국민이 사우디 국민보다 평균 43% 더 잘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중동에서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진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미리 틀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UAE는 외교에서도 다른 길을 갔어요. 2020년 9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UAE는 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의 자본, 이스라엘의 기술, 미국의 외교력이 두바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별명이 중동의 홍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는 스테이블 코인 허브로 자리를 잡았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빨아들이고 있어요. 즉, 다음 10년 산업의 중심을 미리 사두고 있는 겁니다. 석유로 번 돈을 석유 다음 산업에 옮겨 심고 있는 거죠. 그럼 오펙 탈퇴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사례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2019년에 먼저 오펙을 나갔어요. 그때도 다들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로 방향을 틀어서 한동안 글로벌 시장의 30% 가까이를 점유하며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펙을 나간다는 게 곧 몰락은 아니라는 걸 카타르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UAE는 이 카타르의 길을 더 크게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2024년 UAE GDP가 약 4,840억 달러인데 그 안에서 석유 비중은 계속 줄고 비석유 산업이 커지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UAE와 사우디의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탈퇴 선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UAE는 오펙을 왜 나간 거야? 한 줄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손해보면서 같이 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펙은 회원국마다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는 모임이에요. 이걸 쿼터라고 부릅니다.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다 같이 적게 뽑자 이렇게 약속하는 구조죠. 문제는 이 쿼터가 UAE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UAE가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루 485만 배럴이에요. 그런데 오펙이 정해준 쿼터는 300만에서 32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차이가 약 150만 배럴이죠. 매일매일 이만큼이 그냥 땅속에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UAE는 이 능력을 더 키울 계획이었어요.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본 지출로 1,5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원래 하루 500만 배럴 생산은 2030년 목표였는데요. 이걸 3년 앞당겨서 2027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투자는 1,5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팔 수 있는 양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묶여 있었던 거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네에 치킨집 5곳이 모여서 담합을 했다고 쳐봅시다. 가격 떨어지지 않게 하루에 50마리씩만 팔자, 이렇게요. 그런데 한 집은 주방을 새로 늘리고 직원도 2배로 뽑았어요. 하루 100마리도 너끈히 튀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 때문에 50마리만 팔아야 합니다. 매일 50마리어치 매출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가게라면 그 모임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UAE 에너지 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략 검토 후 내려진 결정이고 미래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될 거지라고요. 점잖게 말했지만 속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탈퇴 발표 직전에 UAE는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장관 쪽과 스왑라인 협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스왑라인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위기 때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오펙이라는 산유국 클럽에서 한 발 빼면서 동시에 미국이라는 또 다른 동아줄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탈퇴는 그냥 삐져서 나간 게 아니에요. 능력은 넘치는데 쿼터에 묶여 있고 투자는 이미 1,500억 달러가 들어갔고 미국이라는 새 우상까지 준비된 상태. 이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제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우디가 누르고 있던 마개가 빠진 셈이거든요. 가격이 흔들리면 우리 월급, 우리 자산, 우리 주식 계좌가 같이 흔들립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유가 시나리오 먼저 보고 내 포트폴리오 신호 짚겠습니다. 자, 유가 시나리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유가 오르나요? 내리나요? 결론만 말해주세요. 결론부터 드리면 단기는 위로, 중장기는 아래로 갑니다. 다만 그 사이에 사우디라는 큰 변수가 하나 끼어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숫자로 보면요. 어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3달러를 찍었고요. WTI도 100달러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체감되는 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죠. 이미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단기 상방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예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돼서 이번 달 8일에 잠정 휴전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한번 흔들리면 가격이 바로 튀어오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 EIA가 내놓은 공식 전망이 있어요. 올해 2분기 평균 115달러로 피크를 찍고 4분기에는 88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CT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단기적으로는 150달러까지도 열어둬야 한다. 그런데 4분기쯤 되면 100달러 안팎으로 정상화될 거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단기 상승은 거의 합의된 그림이에요. 진짜 변수는 그 다음입니다. 사우디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중장기 그림이 완전히 갈려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옵션 A는 지금처럼 감산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받쳐지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깎입니다. UAE도 떠났고 미국 셰일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옵션 B는 반대로 증산 경쟁에 뛰어드는 길이에요. 그래, 너희도 다 뽑아내. 우리는 더 뽑겠다. 이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구조적으로 무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한번 본 그림입니다. 2020년 봄이에요. 그해 3월 8일에 사우디가 증상 카드를 꺼냈고 4월 20일에 WTI 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유를 사면 돈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우디인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진 경보가 울렸어요. 진도가 얼마인지는 사우디 손에 달려 있습니다. A를 고르면 가격은 천천히 흘러내리고 B를 고르면 2020년이 재현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단기는 올라가고 중기는 내려갑니다. 그 구조를 알면 5가지 신호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월급은 뻔하고 시간도 없는데 이 큰 흐름을 어떻게 내 통장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5가지 신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자산마다 단기 신호와 중기 신호가 다르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기름값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자산이죠. 단기 한두 달은 위로 올라갑니다. 호르무즈 긴장에다 투기 수요까지 붙으면 주유소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중기 서너 달에서 6달은 방향이 바뀝니다. UAE 증산에 사우디 감산 유지가 어려워지면 결국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비싸고 몇 달 뒤에는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행동 지침은 2가지입니다.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단기 주유를 최소화하시고 가능하면 만땅보다 반땅으로 자주 채우는 전략입니다. 중기로는 전기차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차량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좋은 의사결정 창구가 열립니다. 자, 두 번째 신호입니다. 정유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HD현대, 오일뱅크 같은 종목들이죠. 정유주는 원료가 원유인데 그 원유 가격이 중기에 내려가면 정제 마진이 개선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오는 가격은 싸지는데 파는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단기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유가가 출렁이면 정유주도 같이 출렁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수혜는 3에서 6개월 뒤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니 단기 급등에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클 때 분할로 모아가는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이 직장인에게 잘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항공주와 해운주입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HMM, 펜오션 같은 종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쪽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8.98%, 티웨이가 마이너스 11.77%까지 밀렸습니다. 항공사는 유류비 비중이 워낙 크니까 단기 유가 상승은 그대로 역풍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기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가가 88달러대로 안정되는 구간이 오면 그때부터가 수혜 구간입니다. 항공 해운주는 단기 추격이 아니라 중기 진입을 노리는 자산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미국 쪽으로 보시면 델타, 유나이티드, UPS, 페덱스 같은 물류 항공주가 같은 결로 움직입니다. 자,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달러 포지션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유가가 급등하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동시에 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두 번 얻어맞습니다. 기름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불리해지니까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2.7%입니다. 연간 중동산 원유 수입액만 620억 달러죠. 이 돈이 다 달러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갖고 있는 게 일종의 보험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원화 약세가 와도 내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들고 있으니 충격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 옮기시라는 게 아닙니다. 비상금이나 여윳돈의 일부만 달러로 분산해 두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입니다. 이게 사실 직장인 통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죠.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기에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CPI를 자극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한국 CPI가 2.2%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작년에 휘발유가 5.7%, 경유가 10.8% 오른 게 그대로 반영된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CPI가 자극되면 금리 인하는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중기에 유가가 내려가면 CPI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변동금리 대출 보유자분들은 당분간 고정금리 유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금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단기에 짧게 묶고 중기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때 다시 갈아타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은 단기 절약, 중기 전환. 정유주는 두날 매수로 중기 수혜, 항공 해운은 지금이 아니라 중기 진입, 달러는 일부 보유로 해지, 예금 대출은 단기 보수, 중기 재진입. 이 다섯 가지가 UAE, 오펙 탈퇴라는 사건 하나에서 직장인 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신호입니다. 큰 그림을 알면 흔들리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내 통장 안에서 천천히 옮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UAE는 산유국이라는 딱지를 스스로 떼어내고 중동의 홍콩으로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사우디는 네옴이라는 거대한 무게에 눌려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추락하는 중이고요. 5월 1일, 바로 이날이 그 반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인 셈입니다. 한쪽은 다음 챕터를 펼치고 한쪽은 이전 챕터를 정리하는 같은 중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큰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건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종 신호 전부를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본인 포트폴리오에 정말로 겹치는 것 한두 개만 차분히 점검하셔도 그게 이미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본인 자리를 한번 둘러보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편하게 뵐게요.